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바티칸이란 나라고요. 맘먹고 1시간만 돌면 다 돌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면적이 0.44제곱킬로미터.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여의도의 6분의 1 크기. 경북권보다 1.2배 조금 큰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가장 작은 나라지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바로 교황이 머물고 있는 것이 바티칸입니다. 인구는요 856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 바티칸, 어떻게 로마 한복판에 있을까요?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로마 바티칸 언덕 위에 있는 바티칸 시국. 이 작은 도시국가의 시작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으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 당시 가장 핫한 종교는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인데요. 기존 종교와 달리 유일신 종교였고 신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급사회였던 로마 체제에 큰 위협이 되기 시작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위대한 황제를 신격화시켰는데 이 종교는 인간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질적인 면으로 이미 그리스도교는 불순한 집단으로 지목됩니다. 얼마 후 네로 시대 때 로마 절반이 불타게 되는데요. 네로 왕제는 이 그리스도 교도들을 화재범으로 지목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의 주무대가 지금 바티칸이 있는 도시 로마였고요.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두 손이 못 박힌다고 사람들은 죽지 않잖아요. 인간을 나무에 매달고 뜨거운 지중해의 태양 아래에서 서서히 갈증 속에서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 내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게 하라. 이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 바티칸 언덕 어딘가에 묻히게 되고요. 250년간 지속되었던 박해 속에서 베드로의 흔적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4세기 초반 드디어 그리스도교의 빛이 등장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인데요. 대제, 대충 큰 황제라는 의미니까 대단한 일을 했겠죠. 동서로 나뉘어진 로마를 다시 통일했던 황제이고요. 로마의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박해받았던 기독교를 해방시켜준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것과 헷갈려 하시는데요. 콘스탄티누스는 박해받았던 기독교에 자유를 준 인물이고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지정된 것은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돌아가면요. 그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성당을 짓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묻혀있는 이곳 바티칸 언덕 위에 성당을 세웁니다. 당연히 성당의 이름은 베드로 성당이었겠죠. 이 성당이 왜 중요하냐? 한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을 많이 했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베드로가 컨디션이 엄청 좋았나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이 베드로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굳이 제자의 정답을 무한하게 하시면서 미안하셨는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후 화가들이 그걸 진짜 주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 흔들리는 자, 이런 뜻인데요. 그때부터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돌, 반석이란 뜻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예수가 말씀하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로마 가톨릭 최고의 지도자, 즉 교황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되죠.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 전혀 자신이 교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개신교회는 베드로의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기에 이 바티칸이 있는 장소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티칸 언덕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고 그리스도교 성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 성당이 처음부터 교황청으로 알고 계시는데 당시 이곳은 성 베드로 성당만 존재했고요. 교황이 머물던 교황청은 산 주오반니 성당이 있는 라테란 궁이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 주교자 성당은 이곳 산 조반니 인 라테란 성당입니다. 서로마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온 훈족과 게르만족의 잇따르는 침략으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탈리아 반도로 진격해오는 무시무시한 훈족의 왕 아틸라를요. 당시 교황 레오 1세가 만토바라는 도시에서 만나 담판을 지어 돌려보냅니다. 무시무시한 아틸라를 몰아낸 사건으로 레오 1세는 종교 지도자 이상의 사회적 신망을 얻고 교황의 권력을 강하게 됩니다. 이따른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지금 터키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지속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동로마 제국은 다시 이민족을 몰아내고 서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이탈리아 반도를 되찾게 되는데요. 6세기 초반 로마 땅에 로마 공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공국은 왕보다 낮은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쪽은 랑고바르도족이 지배하는 랑고바르드 왕국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민족이 나와서 헷갈리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 게르만족입니다. 랑고바르드족은 북유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으로 랑고, 긴, 바르드, 수염, 긴 수염을 가진 민족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랑고바르드, 이탈리아 표현으로 롬바르디아 지역으로 부릅니다. 추운 데 살다가 따뜻한 이탈리아로 와서 컨디션이 더 좋아진 이 랑고바르도족은 동로마 제국을 이탈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동로마가 세운 로마 공국은 동로마 제국의 영향력에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는데 호시탐탐 로마를 노리는 랑고바르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이 또 프랑크 왕국은 뭐냐?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옛 서로마 땅이었던 프랑스 독일 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분들도 비슷한 게르만족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서유럽 종교 지도자 교황은 안으로는 동로마 제국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도 있었고요. 밖으로는 랑고바르도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은 프랑크 왕국 피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피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는데 교황의 지지가 있다면 확실한 한방이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힘도 없는 로마 공국 종교 지도자의 지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럽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피피는 왕권을 잡고 교황은 그를 지지하게 되니 사람들은 뭐 신의 뜻이겠구나 생각했고 피핀의 정통성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핀은 감사의 표시로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랑고바르도족을 몰아내고 동쪽 끝 라벤나까지 정복하여 교황에게 보답으로 땅을 선물합니다. 피핀의 증여, 교황의 직접적 지배하에 있는 영토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서기 754년 교황령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통일신라가 전성기를 보내고 에르막기를 내려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라는 인물인데요.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일단 또 대제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했겠죠. 프랑크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로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지금의 서유럽을 대부분 다 정복했던 인물이고 정복지마다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성전을 세우니 교황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아들이죠. 서기 800년 교황 레오 3세는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한 카롤루스 대제에게 소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 교황이 황제의 머리에 관을 씌운 이 장면, 이것이 교황이 세속 권력 이상의 힘을 가지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은 교황이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 완성된다.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을 계승한 신성 로마 제국이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교황과 세속 권력자는 서로의 이익을 충당하며 잘 지내다가 한 번은 크게 다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싸웁니다. 국회의원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 비슷한 사건이죠. 교황의 지시에도 황제가 따르지 않자 당시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황제와 황제를 지원하는 그 어떤 세력도 파문해 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파문. 교황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황제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죠. 파문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세례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후 세계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혹한 결정이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키겠다고 하자 당시 귀족들도 황제에게 등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황제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중부 카노사라는 성을 찾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 황제는 그 추운 눈밭에서 고해복을 입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고 결국 교황이 집전하는 미서에 참석하는 것으로 교황의 파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황제는 달, 교황은 태양이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하늘을 찔렀던 이 교황청의 권위를 동방까지 보여주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1095년에 시작하여 200년간 지속된 전쟁인데요. 그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의 지배 하에 있었는데 이 거룩한 땅을 되찾자는 목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설교하며 일으킨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 세력 간의 대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만 남기고 서유럽 세력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교황권 강화라는 초기 목적과 달리 교황권은 위축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1309년 일어나는 바로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인데요. 유수라는 단어가 잡아 가둔다라는 뜻이죠. 고대 유대인들이 강력했던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끌려갔던 것을 빗댄 표현인데요. 프랑스의 막강한 왕 필립 4세가 종교 권력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1305년 프랑스 출신 추기경이 교황이 되자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 아비뇽이라는 도시로 강제 이주시켜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교황권은 크게 약화되었고 굳건했던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는 분열을 맞이합니다. 1377년 결국 프랑스에서 다시 로마로 교황청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기존에 있던 교황청은 황폐해졌고 거기다 화재로 파괴가 심해졌죠. 교황청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사 간 곳이 지금 바티칸이 있는 그곳.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미도 딱 들어맞죠? 그때부터 교황령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정비됩니다. 그 동네가 지금까지도 부촌입니다. 그러나 이 성 베드로 성당도 오랜 세월 사용하였기에 낡았고 부실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크고 화려한 성당을 계획합니다.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주문하고 라파엘로에게 자신의 집무실을 장식하게 했던 그 유명한 교황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국가의 예산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죄를 짓고 남은 벌을 면제하는 대사행위를 돈을 받고 남발하게 됩니다. 비카톨릭 표현으로는 면제부 판매의 사건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로마를 방문했던 독일의 성직자 마르틴 루터는 큰 실망을 하고 독일 비텐베르크로 돌아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대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 카톨릭은 또 한 번 분열되어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알프스 북쪽 국가들은 독일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개신교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사코 디 로마 대약탈 사건입니다. 클레멘세 7세 교황은 유럽 초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잉글랜드, 베네치아, 밀라노 등을 끌어들여 동맹을 결성하는데요. 동맹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카를 5세의 군대는 로마를 점령합니다. 통제를 벗어났던 용병들에 의해서 로마는 끔찍한 대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교황은 천사의 성으로 황급히 도망갔고 교황을 지켰던 다른 군대는 다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스위스 용병만 남아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몰살당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바티칸은 스위스 남자만을 근위병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교황권의 몰락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던 그는 1804년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는데요. 유럽의 모든 눈이 향한 이 행사에서 비오 7세 교황은 들러리로 전락합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장면. 이것이 교황 권력의 원천이었지만 이날 나폴레옹은 셀프로 관을 쓰고요. 뒤에 교황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황후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교황은 뻘쭘하게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쓸쓸하네요. 나폴레옹도 몰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반도에는 통일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의 이탈리아 국가를 만들자라는 희망이 퍼져나갔고 두 명의 영웅 가리발디와 빗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 의해서 통일의 조각은 맞추어져 갑니다. 이제 남은 땅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정복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전 세계 신자들이 로마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탈리아 군인도 신자들이 많았겠죠. 종교 지도자 교황을 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세페 가리발디는 로마를 두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로마 오 모르테, 로마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사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는 실패하였지만 결국 1870년 9월 20일 교황령의 마지막 당 로마는 이탈리아 군에게 함락되었고 1100년 동안 이어져온 교황령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바티칸이란 나라는 왜 남아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쁜 남자 히틀러가 크게 영감을 받았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에 의해서인데요. 이 대목에서 재밌는 것은 처음 교황령이 생긴 것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솔리니에게 대중의 지지는 필요했죠. 왕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라테란 궁에서 수백 번의 회의 끝에 드디어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이 발표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바티칸 시국이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무솔리니 정권은 교황청의 독립성 및 주권을 승인하고 지금 보이는 땅을 바티칸의 영토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무솔리니를 인정하면서 그의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서로 윈윈했던 결과죠. 이 사건 이후 무솔리니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교회는 무솔리니의 눈치를 보느라 약자의 편에 서지 못했다는 큰 비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추락했던 교황청 개혁을 이루어냈던 인물이 바로 요한 23세 교황인데요. 그가 주도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카톨릭이 다시 한번 세상의 신뢰를 얻게 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공주의자였던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의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이어지는 교황들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교황청의 모습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탈리아에서 해설을 시작했던 곳 500번 정도는 드나들었던 저에게는 애정의 장소가 바티칸인데요.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해드려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바티칸 여행이 유럽 여행의 끝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역사를 세세하게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인 흐름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바티칸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이 바티칸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알람 설정과 좋아요와 구독 클릭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오차오. 네, 여러분, 제 뒤쪽에 있는 이곳이 바티칸 국경선입니다. 자, 저는 바티칸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네, 이거 시차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요.